오늘 제가 꺼내는 이야기는 오래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사회 한복판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비슷한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현재의 경고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한 사건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해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인과 사체 유기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얽힌 여러 범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 설명하기엔 사건의 결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출한 청소년들의 비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여다본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묶고 겁을 주고 침묵을 사게 만들었는지 그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피해자 한 명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범행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오래 움직일 수 있었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가출팸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7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지켜준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관계가 왜 보호가 아니라 지배로 변했을까요? 이 무리에는 20대 남성들이 있었고 10대 여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 차가 만들어내는 힘의 기울기는 때로 말보다 빠르게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저는 그 기울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으로 알려진 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같은 가출 상황에 있던 한 10대 여학생이 이 무리와 엮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금세 함께 살자라는 말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라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처음엔 통제였습니다. 생활비, 숙박, 이동, 연락,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나까지. 그 통제는 사람이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 뒤로 피해자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가해 무리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행동이 왜 위험이 되어버렸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누군가에게는 입막음해야 할 신호로 읽힌다는 게 저는 너무 섬뜩합니다. 가해 무리는 피해자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계획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종교시설에서 예배 중이던 상황에서 끌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안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긴 시간의 폭력과 학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까지 저는 상세히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순간 폭력은 행동이 아니라 놀이처럼 변해버립니다. 가해 무리는 울산 일대에서 여러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동을 반복했다는 건 흔적을 흐트리고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주변의 눈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묻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는 동안 아무도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혹은 감지했지만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2014년 4월 9일 밤 피해자는 숨졌다고 합니다.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숫자 하나로 말할 수 없는 무게가 그 나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이를 아이로 남겨두지 못한 사회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망 이후에도 범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범죄가 얼마나 연쇄적인지 실감합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들은 그 다음 선을 넘는데 점점 빨라집니다. 가해 무리는 과수원 부지에 몰래 들어가 시신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와 흙 등으로 덮어 은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건 단지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붙잡혔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로 먼저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강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무리의 정체를 쫓다가
여기까지 연결해냈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9일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조건 만남을 미끼로 모텔로 불러 납치했고 집단 폭행 끝에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패턴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황이 무엇이든 이들은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방식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체포의 순간도 아이러니합니다. 남성 시신을 버린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심리를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종종 끝났다고 믿는 순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현장이 두려움보다 익숙함이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해 여고생 사건 역시 이 무리의 범행이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혐의가 하나의 줄기로 묶였습니다.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등 총 19개 혐의로 재판이 이어졌고 결국 2015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중 한 명도 무기징역, 또 다른 공범은 징역 35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연속된 범죄 묶음으로 평가됐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사실이 있습니다. 7명 중 4명은 10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4살도 포함돼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선을 단순하게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반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건의 디테일을 더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선정적으로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디테일을 공포로 소비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가출팸이라는 말부터 짚어야 합니다.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쓰이곤 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보호가 아니라 착취로 바뀔 때입니다. 그때부터 공동체는 가정의 대체물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가출한 청소년은 종종 법과 제도의 경계 밖으로 밀려납니다. 연락처가 불안정하고 거처가 자주 바뀌고 어른의 보호망이 약합니다. 그 틈을 누군가는 이용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바로 그 틈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표적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처지의 또래라는 얼굴로 접근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 같은 말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착취 범죄는 처음엔 폭력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입니다. 가해 무리는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계약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공포로 만들어낸 침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왜 다시 끌려가야 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왜 의심이라는 감정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통제라는 단어 안에 있다고 봅니다. 통제는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더 자주 내가 지배하는 세계를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도움을 받는 순간 지배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곧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예배 중인 상황에서 끌려갔다고 알려진 점은 사건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공공장소,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 누군가가 볼 수도 있는 환경. 그럼에도 범행이 가능했다면 그만큼 대담했거나 주변의 경계가 느슨했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이 이어진 기간은 일주일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이면 우발로 설명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이면 구조가 됩니다. 계획, 이동, 동조, 묵인, 그리고 반복이 얽힙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닌 행태는 흔적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를 더 강하게 묶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낯선 공간을 계속 바꾸면 외부와의 연결은 끊어지고 집단 내부의 규칙만 남습니다. 그 규칙이 곧 법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낯선 공간들에서 누군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혹은 느꼈지만 내일이 아니다라고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공범이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공범은 단지 함께 때린 사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켜본 사람, 막을 수 있었던 사람,
분위기를 만들고 동조한 사람도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의 결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14살이 가담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단순히 요즘 애들 무섭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14살이 가해 집단의 규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환경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소년 범죄를 다룰 때 가장 위험한 건 두 극단입니다. 하나는 어린이 다 용서해야 한다는 극단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더 잔인하다는 낙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시험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결국 다른 강도살인 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사의 우연과 필연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필연은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흔적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우연은 그 흔적을 누가 언제 잡아내느냐가 때로는 운에 맡겨진다는 점입니다. 대전 사건에서 이들은 금품을 노린 범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김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입막음이라는 동기가 언급되지만 그 안에는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범죄 집단의 생존 방식, 내부 결속, 그리고 공포의 경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이 2014년 4월 9일 밤이라고 합니다. 대전 사건도 2014년 4월 9일로 전해집니다. 같은 날짜가 겹치는 이 구조는 사건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날 밤 이 무리는 어디까지 멈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작은 떡밥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범죄의 흔적이 겹친다는 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폭주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폭주가 시작되면 그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잃어버릴까요? 양심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현실감일까요? 이제 배경을 더 넓게 보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숫자만으로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가출 이후입니다. 집을 떠난 뒤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자고 무엇으로 먹고 어떤 관계에 묶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출은 종종 갑자기 사라졌다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갈등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방임, 갈등, 빈곤,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번에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피해자도 가해자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이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성인들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성인은 선택의 폭이 더 넓고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있다고 사회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악용해 약자를 지배했다면 그 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질문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 10대들이 그 집단 안에 있었을까요? 왜 그 집단은 가족처럼 포장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안에서 폭력과 착취가 규칙이 되었을까요? 가출팸의 내부는 종종 위계로 굴러갑니다. 누가 돈을 벌어오느냐, 누가 숙소를 정하느냐, 누가 외부와 연결되느냐, 그 위계가 곧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그 생존이 누군가의 고통을 전제로 돌아갈 때입니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강요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봅니다. 강요는 칼을 들이대는 방식만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다는 공포, 굶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는 건 그 공포의 세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시도는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곧바로 더 큰 위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제도적 질문을 던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했을까요? 실종이나 가출 신고 이후의 보호는 현실에서 늘 촘촘하지 않습니다. 당장 거처가 없고 연락이 끊기고 주변 사람이 적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 되면 안전해진다는 말을 맹신하기보다 그 이후의 과정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때입니다. 가해자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말할지 모른다로 읽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불안이 계획으로 변한 사례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피해자는 왜 보호시설로 연결되지 못했을까요? 주변 어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구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건의 폭력은 시간이 길었습니다. 시간이 길다는 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마다 누군가 그만하자고 말했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니야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집단 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책임이 분산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이 서로의 죄를 희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체 유기와 은닉은 범죄의 연장선입니다.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지워버리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범죄의 잔인함을 논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닉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시보다 중요한 건 초기 단계에서의 보호와 구조입니다. 다른 강도살인 사건에서 붙잡힌 뒤 수사로 김해 사건이 연결됐다는 건 수사기관의 추적이 작동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더 오래 묻혔을 가능성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의 시간도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공범 중 한 명은 2025년 1월쯤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출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형이 끝나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도 형이 확정돼도 날짜는 계속 돌아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리얼 다큐의 지점이라고 봅니다. 범죄는 한순간이지만 피해는 시간으로 계속됩니다.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우리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40대 시청자라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아이가 위험에 빠질 때 신호가 늘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한번 집단에 묶이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붙잡고 가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도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아라는 낙인이 먼저 붙는 순간 도움의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불쌍하니까 무조건 감싸자는 접근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현실적인 보호, 안정적인 거처, 상담과 교육, 그리고 안전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만남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조건 만남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시장이 얼마나 일상 가까이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그 시장에 접근 가능해지는 구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아이에게 너는 갈 곳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래를 유일한 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거래의 문을 누가 열어놓고 있는 걸까요? 사건을 둘러싼 제도도 보겠습니다. 성인 범죄자의 형량은 비교적 무겁게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가담자의 경우는 사회가 늘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교정과 처벌, 회복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강하게 던진다고 봅니다. 소년사법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를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종종 결과를 먼저 봅니다. 왜 저 사람은 벌써 나왔나라는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동시에 묻습니다. 그 분노를 재범을 막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범을 막는 시스템은 단지 감옥의 문을 잠그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 상담, 보호관찰, 지역사회 관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중 하나만 빠져도 시스템은 구멍이 납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 구멍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 피해자 지원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사건 직후의 치료와 상담만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2차 피해 방지, 경제적 지원, 장기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피해자 가족은 종종 절차를 따라오라는 말만 듣습니다. 절차는 길고 마음은 먼저 무너집니다. 가해자들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피해자 가족의 일상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늘 뒤늦게 등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어쩌지를 말하게 되니까요. 또 다른 사각지대는 어른의 부재입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어른은 종종 위험한 존재로 각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어른에게 쉽게 붙잡힙니다. 좋은 어른을 만나기 어려운 구조가 아이를 나쁜 어른에게 밀어넣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문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밖에 나가면 더 힘들어.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어.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릴 때 그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히기 위해 유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자극적인 사건 소개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패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취약한 사람이 고립되고 관계가 통제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이 집단에 얽혀 착취나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가출이라는 상황 자체가 취약성을 키우고 거처가 불안정해지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해도 또 가출했네라는 반응으로 무시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성인 범죄자가 청소년을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은 방패처럼 청소년을 쓰기도 합니다. 책임이 덜할 거라는 계산이 들어가면 범죄는 더 비열해집니다. 저는 이 계산이 사회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범죄 구조가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를 쌓고 신뢰를 만든 뒤 통제와 착취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종종 내가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제거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착취 사건들이 사회적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통점은 신고가 있었는데도 제때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우리 사회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신고 이후의 시스템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가출 청소년이 인신매매나 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는 꾸준히 다뤄져 왔습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보호시설과 핫라인, 학교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겼다고 바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별로 제도는 다르지만 공통된 핵심은 초기 개입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기 전 혹은 노출 직후에 안전망이 닿아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범죄 집단의 통제가 더 강해지고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또 하나의 유사 패턴을 봅니다. 집단 폭력은 종종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시작하고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멈추지 않으면 폭력은 규칙이 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사건은 질주합니다. 그럼 브레이크는 어디서 와야 할까요? 내부에서 그만이 나와야 할까요? 외부에서 멈춰가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부의 그만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외부의 개입은 더 빨라야 합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에서는 범죄 이후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구조된 뒤에도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는 구출로 끝나지 않고 정착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보호시설을 거부하거나 다시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 안 듣는다고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돌아갈 집이 안전하지 않다면 밖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가해 집단에 10대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이 가해에 끌려 들어가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그때 핵심은 대개 권력 관계입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따랐고, 누가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그 층위를 분리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작은 떡밥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14살의 가담은 자발이었을까요? 동조였을까요? 아니면 강요에 가까웠을까요? 법정은 판단을 내렸겠지만
사회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형태는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건이 2025년 12월 23일에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된 날짜가 돌아올 때 우리는 사건을 다시 기억합니다. 기억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점검이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할 첫 번째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연결망입니다. 학교, 지역, 상담기관, 경찰, 보호시설이 따로 움직이면 구멍이 생깁니다. 아이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그 구멍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신고 이후의 보호 프로세스입니다. 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찾아낸 다음 어디로 연결할지, 어떤 어른이 책임질지, 아이가 거부할 때 어떻게 설득할지까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신고는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 지원입니다.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진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생계, 관계, 심리 안전.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만들면 사회는 피해자를 2번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둘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담자들이 모두 출소했다고 전해지는 대목 때문입니다. 출소는 법적으로는 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시작입니다. 재사회화가 실패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사회화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취약한 청소년이 집단에 묶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고와 구조 이후에 연결이 끊기면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범죄 집단의 통제는 관계의 형태로 숨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이런 집단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반복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우리가 놓친 진짜 퍼즐 조각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체크 포인트도 있습니다. 첫째, 가출 청소년 보호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둘째, 청소년 가담 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과 보호 관찰이 얼마나 촘촘한지입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떡밥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과정 자체가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이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진실은 더 오래 묻혔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묻혀있는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다음 편에서 3가지를 더 깊게 파고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왜 보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지, 연결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또 하나는 타임라인과 책임입니다. 사건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동안 어떤 순간에 끊어낼 수 있었는지, 누가 어떤 지점에서 개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개입이 현실에서 어려웠는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피해와 파장입니다. 피해자 한 명의 삶이 멈춘 뒤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파장이 남는지, 우리가 그 파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시간을 자로 재듯이 한 칸 한 칸 끊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을 잔혹했다로만 기억하면 다음 사건도 똑같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감정이 아니라 빈틈입니다. 그 빈틈이 생긴 순간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지 못했는지를요. 우선 시작점은 2014년 3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출 상태였던 10대 여학생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엮이면서 일이 커졌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책임의 공백은 아주 조용하게 생깁니다. 가출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게 되는 습관이요. 이 무리는 7명 규모였고 성인 남성과 10대 여학생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성 자체가 시간표를 흐리게 만드는 장치였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면 또래끼리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 쉽고 안에서 보면 위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위계는 대개 말보다 먼저 생활로 굳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자는 착취를 강요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방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강요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처럼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규칙이 되면 주변 사람은 그걸 그 집단의 방식으로 오해하고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출 신고도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가 됐으면 이제 안전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신고가 시작 버튼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는데도 그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피해자는 어떤 경로로 보호망에 연결됐을까요? 연결이 됐다면 왜 다시 위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연결이 안 됐다면 그 끊어진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가해 무리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아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시간표의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돌아갔지만 가해자들의 불안은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의심이 등장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책임의 공백은 심리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번집니다. 누군가의 두려움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로 변할 때 그걸 막아주는 건 결국 외부의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다시 데려올 계획을 세웠고 이후 예배 중인 피해자를 데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공백을 봅니다. 공공장소, 사람의 왕래, 규칙이 있는 공간에서도 데려감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시나리오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누가 봤는데도 못 막았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못 본 걸까요? 그 차이는 큽니다. 아무도 못 봤다면 감시와 경계의 문제고 봤는데도 못 막았다면 개입의 두려움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며 범행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동입니다. 이동은 흔적을 흐리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신고와 수사, 보호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건의 시간표가 길어질수록 사회가 개입할 기회는 사실 더 많아지는데도 실제 개입은 더 어려운 역설이 생깁니다.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여러 번의 밤이 있었다는 뜻이고 여러 번의 아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달라 보였을 시간, 걸음이 이상했을 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왜 사건을 멈추는 시간으로 바뀌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책임의 공백은 하나가 아닙니다. 숙박업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타인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누군가의 애매함이 결국 범죄를 숨겨주는 커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는 동안 피해자를 찾는 쪽의 시간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신고 이후 수색이 진행됐다면 지역이 바뀌는 순간 정보는 같이 움직였을까요? 현실에서는 관할과 이동이 겹칠 때 속도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2014년 4월 9일 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날짜를 사건의 결말로 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날짜는 그 전에 공백들이 모인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안전망이 작동했다면 이 날짜는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 이틀 뒤에 시신을 숨기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폭력으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사후 처리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곧 그들에겐 움직일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고 사회는 그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건이 발견된 뒤에야 촘촘해질까요? 왜 찾는 시간에는 느슨하고 잡은 뒤에야 정확해질까요? 그 차이가 바로 책임의 공백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는 다른 강도살인 사건 수사 과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날인 2014년 4월 9일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조건 만남을 미끼로 모텔로 불러 범행을 했고 그 사건 수사 중 연결고리가 드러났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연을 느낍니다. 사건의 진실이 피해자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건의 흐름에서 떠올랐다는 점에서요. 이 우연은 칭찬과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칭찬은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사건까지 파고들어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경고는 다른 사건이 없었으면 진실이 더 오래 묻혔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경고가 마음에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어쩌다 걸리는 방식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건이 연쇄로 터지지 않으면 발견이 어려운 구조라면 그건 결국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만 남는 구조입니다. 이제 책임의 공백을 시간표에 맞춰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첫 구간은 접촉입니다. 가출 상태의 청소년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 연결은 대부분 비공식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도 가족도 제도도 닿지 않는 경로입니다. 이때 위험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현장의 어른들인데 현장 어른들은 대개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구간은 신고 이후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색과 확인이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미 돌아왔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겉으로는 귀가했다로 보이기 쉬워서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그 긴장이 풀린 순간을 노립니다. 안전망이 정상화되는 순간 위험은 더 교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간은 재접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무리는 피해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미행했고 결국 예배 중인 피해자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백은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입니다. 보호는 경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의 운영자, 주변 사람, 함께 있던 사람, 누구라도 이상함을 감지하면 개입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왜 아무도 안 막았냐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에 끼어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괜히 오해받을까 겁나고 나까지 다칠까 겁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모이면 범죄자의 대담함은 커집니다. 이게 집단 범죄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질게요. 우리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나칠까요? 그 선택의 몇 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사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구간은 이동과 은닉입니다. 범행이 여러 장소에서 이어졌다고 전해지는 만큼 피해자의 위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수색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쓰지 못했거나 연락이 차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적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여기서 관할과 정보 공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기서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이 지역을 넘나들면 기관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신고 접수, 실종 정보, 목격 정보,
이동 가는 경로가 빠르게 공유되지 않으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편이 됩니다. 다섯째 구간은 사망 이후 발견까지입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 수사 중 드러났다고 전해진 만큼 피해자 사건은 한동안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아픈 이유는 피해자 가족의 시간표가 이때부터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자책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저는 또 묻습니다. 왜 피해자를 찾는 시간표는 늘 느릴까요? 왜 범죄자를 잡는 시간표는 사건이 커져야만 빨라질까요? 그 속도의 불균형이 결국 책임의 공백입니다. 이제 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단순히 한 곳에 박지 않겠습니다. 대신 책임을 층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맨 위층은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은 가장 무겁고 가장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층이 있습니다. 범죄가 자라도록 방치한 환경, 연결이 끊긴 시스템, 위험 신호가 사라지게 만든 사회적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을 보는 시선이 말 안 듣는다로 굳어지면 도움의 문은 빨리 닫힙니다. 도움의 문이 닫히면 청소년은 비공식 관계에 더 의존합니다. 비공식 관계에 의존하면 착취자는 더 쉽게 접근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층은 제도의 용량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어떤 사건이 밀리면 그 밀림이 곧 공백이 됩니다. 저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공백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층은 기관 간 연결입니다. 실종과 가출, 범죄 의심, 보호 조치, 상담 연계는 각각 다른 문서와 다른 언어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문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같은 사람을 두고도 각자 다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시스템의 경계에서 미끄러집니다.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위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서별로 쪼개서 보고 쪼개진 틈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게 만들까요? 사건의 시간표는 늘 한 사람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시스템은 종종 부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건을 시간표로만 보면 2014년 3월 접촉과 착취, 신고와 귀가, 재접근과 납치, 여러 장소 이동, 4월 9일 사망, 이틀 뒤 은닉 그리고 다른 사건 수사 중 연결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약이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실의 시간표는 끊기고 흔들리고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그 회색지대가 바로 범죄자의 숨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귀가했을 때의 며칠. 그 며칠 동안 누군가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며칠 동안 가장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 더 큰 일이 생길까라는 공포가 도움 요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예배 중 데려가는 장면에서도 실제로는 몇 분 사이에 일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몇 분이면 주변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개입은 늦어집니다. 늦어진 개입은 결국 나중에 알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닌 구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이동과 잠깐의 외출, 이런 조각들이 모여도 사건의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고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조각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의 공백을 누구 하나가 게을렀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각이 흩어지도록 만들었다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조각을 흩어지게 만드는 건 이동이고 침묵이고 낙인이고 기관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유지되는 한 시간표는 늘 범죄자 편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 가족이 비슷한 위험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어떤 시간표를 밟게 될까요? 신고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수색을 기다리고 제도를 기다리는 시간표요. 그 시간표가 촘촘할수록 안전하지만 허술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그리고 40대인 우리에게 이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의 직원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의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위험 신호를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원칙만 말하겠습니다. 위험한 관계는 보통 고립을 동반합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기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말이 줄어듭니다. 그때 필요한 건 추궁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이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법원의 판단까지 시간표를 이어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주범과 공범들의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약 1년 8개월가량 뒤입니다. 이 시간표는 사법 절차로 보면 빠른 편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의 시간표로 보면 영원처럼 길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19개나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사건이 단지 한 번의 살인이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겹친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책임의 공백을 또 봅니다. 범죄가 여러 개 겹칠 정도로 오래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여러 번 일어나면 어딘가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돈의 흐름, 이동의 흔적, 주변인의 목격, 피해자의 연락. 신호는 보통 완벽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이상한데 정도로 옵니다. 문제는 그 이상한데 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기록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신고 한 통, 상담 한 번, 목격 한 줄, 그게 쌓이면 사건의 시간표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을 귀찮아하고 오해를 두려워하고 남의 일로 넘기며 지나칩니다. 그 순간이 공백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해받을까봐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그 분위기가 있다면 범죄자는 그걸 알고 이용합니다. 범죄자는 법보다 사람의 심리를 더 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건 가해 집단에 10대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은 시간표를 더 흐립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아이들끼리 다투나 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범죄가 청소년의 얼굴 뒤에 숨으면 개입은 더 늦어집니다. 또한 집단 내부에서도 책임이 흐려집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막았는지, 누가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그 층이 겹치면 사건의 핵심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그 층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그 층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다 똑같다라고 해버립니다. 저는 다 똑같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해버리면 다음 사건에서 우리가 막아야 할 처음의 움직임을 놓치게 됩니다. 성인이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지점, 청소년이 고립되는 지점, 신고 이후 보호가 끊기는 지점, 이런 시작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으면 감정이 먼저 끓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언제 무엇을 할 수 있었나를 따지면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족에게 연락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도움의 문이 열린 순간입니다. 그 문이 열린 뒤에 무엇이 따라붙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시보호처 연결이 있었는지, 상담이 있었는지, 안전 확인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이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연결이 끊기면 위험은 커집니다. 또 예를 들어 예배 중 데려가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주변의 개입이 가능한 순간입니다. 개입은 꼭 몸으로 막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연락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주변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대개 내가 나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빈틈을 범죄자가 파고듭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닌 구간에서는 개입의 방식이 또 다릅니다. 누군가의 상태가 이상해 보일 때 도움을 묻는 말 한마디가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이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
연결되는 창구를 더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크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위험 상황에서 공식 도움에 얼마나 빨리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엔 번호가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떠오르지 않음이 공백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표는 2014년의 봄을 가로지릅니다. 봄은 보통 새로 시작의 계절인데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절이 말해주는 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건 주변이 계속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은 왜 몰랐을까요? 저는 여기서 낙인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출이라는 낙인이 붙으면 위험을 위험으로 보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로 넘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선택으로 착각합니다.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침묵의 계약 같은 것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협박과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종종 그걸 피해자의 의사로만 읽습니다. 의사를 존중한다는 말 뒤에 공백이 생깁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확인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공백을 만듭니다. 다시 사건의 드러남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강도살인 사건에서 체포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는 취지인데 저는 여기서 인간 심리를 떠올립니다. 범죄자는 자신이 통제했다고 믿는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 욕구가 수사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걸리는 건 다른 사건이라는 전제입니다. 즉, 피해자 사건만으로는 체포와 연결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시스템이 운에 기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운이 아니라 구조로 잡아내려면 초기 신호 수집과 공유가 필수입니다. 이제 저는 책임 소재라는 단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책임 소재는 결국 누가 결정했느냐입니다. 누가 피해자의 신고를 어떤 단계로 분류했는지, 누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결정했는지, 누가 보호를 연결할지 결정했는지. 결정은 문서 한 장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문서가 사람의 시간을 바꿉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종종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말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주변 목격이 부족하고 위치가 불명확하면 결정은 보수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수적 결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보수적 결정이 누적되면 공백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백은 결정 구조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결정을 넓게 할 수 없습니다. 기관 간 협력이 느리면 아무리 유능해도 시간표는 늦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터지면 늘 누가 책임질 거냐고 묻지만 어떤 구조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었냐는 질문은 충분히 하던가요? 구조를 묻지 않으면 다음 사건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사람 한 명을 찾고 끝낼 겁니다. 이 사건은 형이 확정된 뒤에도 또 다른 시간표를 남깁니다. 일부 가해자는 계속 복역 중이고 일부는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는 출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사회의 또 다른 책임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출소는 법적 절차의 종료지만 지역사회 안전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사회화와 관리의 시간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은 다시 불안 속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 불안을 감정으로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불안은 정보와 절차로 줄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따라온 시간표는 결국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여러 공백이 겹쳐져서 커진 것입니다. 접촉의 공백, 신고 이후 연결의 공백, 공공장소 개입의 공백, 이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 그리고 사건이 드러나는 방식이 우연에 기대는 공백. 이 공백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피해자의 시간은 고립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더 촘촘히 파고들겠습니다. 일주일 이상이라는 구간을
제가 임의로 꾸미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일주일이라는 건 최소한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갈 기회, 누군가 밖에서 눈치챌 기회, 누군가 신고를 더 밀어붙일 기회 말입니다. 그 기회가 왜 기회로 작동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주변이 이상함을 감지해도 확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시스템이 이상함을 사건으로 묶어내기 전에 정보가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불확실성의 틈에서 자라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증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은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관계가 끊기거나 누군가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징후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를 더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를 더 두려워할까요? 대부분은 전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후자가 남습니다. 이 심리의 역전이 사회적 공백을 만듭니다. 제가 다음 편으로 넘기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남은 질문을 조금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른 사건 수사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사건 자체의 신고와 수색은 어느 단계까지 갔던 걸까요? 그 수색의 시간표는 어디에서 끊겼을까요? 그리고 그 끊김은 개인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제도의 한계였을까요? 저는 다음 편에서 이 질문을 세 갈래로 쪼개서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고가 접수된 뒤 24시간, 48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무엇이 움직여야 하는가를 시간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째, 지역을 넘나드는 이동이 생겼을 때 정보 공유와 관할의 공백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사례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위험해 보일 때 주변의 개입이 왜 멈추는가를 심리와 규칙의 관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빈틈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와 보호 사이가 끊어질 때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발견되었거나 귀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험 속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빈틈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사건에서도 똑같이 신고는 했는데 라는 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돌아왔을 때 안전 확인은 어디까지가 최소선일까요? 관할을 넘나드는 이동이 생기면 어떤 정보가 어떤 속도로 공유돼야 할까요? 공공장소에서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도 귀가했으니 괜찮다라는 문장 하나로 안심해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 다음 빈틈을 가장 먼저 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빈틈이 열리는 순간을 우리는 과연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글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